안녕하세요. 평택대학교에서 동양 문명사를 가르치고 있는 조청현입니다. 진도가 저번 주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을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나당 전쟁과 통일의 의미를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될지 한번 좀 진행 속도를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보통 삼국 통일을 이야기를 할 때 사실상 이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 을 중점적으로 이제 또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식들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당나라는 신라까지도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픈 욕망에 불타고 있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합국이었던 동맹군이었던 국이었던 나당 간에 일대 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나당 전쟁과 통일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은요, 비록 오랫동안 서로 다투기는 했었지만 이 혈연, 언어, 문화 등의 측면에서 얼마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언어적인 면에서 사실은 동질성이 확인되는 부분이 이제 교류를 하러 갔을 때 사신이 오고 갈 때 이 통역관이 따라붙었다는 얘기는 사서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사신끼리 가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죠. 아참, 제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동양 문면서 시간에 웬 나당 전쟁과 통일의 의미를 얘기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나당 전쟁 그리고 고구려와 수단 간의 전쟁은 사실은 동양 전체의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는 대사건들이에요. 이거를 삼국 간의 문제로 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사실은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명이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나당 전쟁과 이 백제 고구려 멸망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지금 분단 상황이죠. 그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일은 사실상 결론부터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여하튼 그런 맥락에서 동양 문명사 시간에
이 나당 전쟁과 이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아, 벌써 두 번째 화면이네요. 자, 그렇고요. 더욱이 나당 전쟁을 통해 이 당군을 한반도에서 서로 힘을 합쳐 축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상 삼국인들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싹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는 사실상 상대가 있어야지만 정체성이 형성이 되죠. 뭐 경쟁을 하던 투쟁을 하던 협력을 하던 뭐를 하던 상대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문제예요. 이제 당군을 몰아넣는 과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계들은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야 라는 민족의식이 싹 텄고,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당군을 한반도에서 축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고구려와 백제 유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한 신라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뭐 제가 그 역사를 푸는 맛에 한 텍스트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실은 이번 학기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토론하고 글 쓰고 그런 작업을 한번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한 코로나라는 아주 무서운 복병한테 걸려가지고 한 번도 단군 이래 이렇게 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마 단군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6.25 동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때는 뭐 온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을 때니까 뭐 그렇지만 뭐 그러네요. 뭐 비교가 안 되는 얘기를 비교를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약간 옆으로 세면 사실은 뭐 그래요. 자, 그래서 한번 이 동양문명사의 기말 레포트를 또 역사를 푸는 맛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안 했군요. 관용을 좀 여러분들께 읽어봐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 시대의 관용이 웬 관용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동양문명사 시간에 웬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라는 책을 읽고 왜 또 그 리포트를 내야지 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볼테르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역사 편찬관으로 루이 14세, 16세 시기, 15세군요. 루이 15세 때 역사 편찬관으로 관료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사실은 역사가죠. 물론 이분은 영국 시곡 작가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 첫 작품이었던 오이디푸스는 뭐 패러디가 될 정도로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극작가이기도 하죠. 뭐 이분은 또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왔다 갔다 하지만 이분은 기본적으로 역사가고요. 또 그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를 읽다 보면 이 동아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제법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이 관용 포용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지. 대학 졸업하기 전에는 뭐 꼭 한번 일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죠.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인 분열과 소위 말하는 뭐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경종을 울리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그 기말 레포트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리포트로 좀 내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우한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대면 시험, 대면 시험이란 말도 참 생소한 말인데 요새는 자연스럽게 쓰네요. 여하튼 교실에서 시험 보기는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점점 학교들 출강하는 곳에서 공문들이 날라오는데 대부분 100% 학생 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뭐 대면 시험,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100% 동의를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제 그 공문들 보면 LMS 뭐 E클래스에서 이 시험은 커닝을 방지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공통 골자예요. 그런데 웬 시험을 보죠?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뭐 교육부에서는 근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성적을 내느냐? 아니 뭐 그러니까 시험은 봐야지. 뭐 시험은 보긴 보는데 컨닝이 가능하다. 그럼 뭐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딱한 상황이에요. 학교 측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죠. 한번 무너진 뚝은 다시 세우기가 어렵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이게 참 이 우한 코로나가 아주 정말 아,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그 공정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제 그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를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내주시면 만약에 뭐 정답을 기입을 했는데 다 똑같으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우리 평택대에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시험은 어차피 무효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 리포트, 기말 리포트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제가 너무 좀 옆으로 세고 그랬네요. 핵심 해시태그를 한번 볼까요? 뭐 골품제 편입. 이거는 이제 고구려계와 백제 귀족이나 왕족들을 골품제로 편입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관직 참여를 인정하는 그러한 체계로 바뀌면서 삼안의 이 귀족들을 신라로 융합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지방행정의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고 구소당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보통 군대라는 게 어때요? 충성심을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백제계와 고구려계 사람들도 군대 징집을 당하고
군대 간다는 거는 평민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유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군대를 가는 게 사실은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하튼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사만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적어 놨었어요. 아니 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죠. 이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크게 요동을 치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통일 왕조가 등장하면서 삼국시대에 이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큰 요동을 치게 되죠. 이 6세기 말까지 분열되었던 중국을 수가 통일하게 됩니다. 7세기 초에는 당이 뒤이어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수나라는 사실상 100년도 못 간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와 당은 동북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고구려를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에 맞서 고구려는 돌궐, 이 돌궐을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결국은 터키, 투르크가 되겠죠. 뭐 오스만 투르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돌궐과 연합하여 수와 당의 압력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이 크게 보면 이 남북 진영과 동서 진영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남북 진영에 해당되는 국가들은 앞서 얘기했던 돌궐, 고구려, 그리고 백제, 외가 포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돌궐, 고구려, 백제, 외는 사실상 동맹국으로서 한 편이고, 또 하나의 진영으로는 동서 진영이 있는데요. 이 동서 진영의 대표 국가로는 수당과 신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사실상 여기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되겠죠. 일본이 이렇게 있고 돌궐은 한 요 정도에 있고요. 고구려가 한 요 정도 되는데 요거보단 크구나. 여하튼 혼자 중얼중얼거리죠. 요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결국 집에 초반부에는 학교에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좀 기술을 익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새는 집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렇죠. 물론 준비 요새는 또 학회도 없어요. 뭐 사람을 만날 일이 별로 없네요. 거의 자폐 그냥 혼자 외톨이가 된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게 뭔지 정말 그러네요. 여하튼 뭐 이렇게 있다고 치죠. 이게 뭐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이게 고구려라고 치고 이제 백제 신라가 여기에 있고 뭐 이게 한강이라고 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남북 진영과 이 동서 진영의 대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이제 왜 이 나당 전쟁을 지금 이 이 동양 문명사에서 마지막 주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뭐 나름 변명 비슷하게 해봅니다. 자, 이제 나당 전쟁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 고구려와 수당 전쟁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수당 전쟁에서 고구려가 패망을 했다면 나당 동맹이 이루어질 이유가 없죠. 신라는 백제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도성인 경주마저도 지금 뭐 경각인 상태예요. 고구려는 계속된 수당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전면전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한 거의 국력을 몰아넣다시피 한 전쟁에서 번번이 패하게 된 수당은 이 백제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받던 신라와 손잡고 양대 세력을 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구려와 수당 전쟁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수와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수의 야욕에 맞서 고구려가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하게 됩니다. 수 문제라는 분이 있어요. 상당히 그 현군으로 알려져 있죠. 상당히 그 정치를 잘한 황제로 알려져 있던 수 문제가 영양왕한테 고구려 영양왕한테 와서 조공사절을 보내서 조공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영양왕은 어찌 나한테 그런 명령 따위를 내릴 수 있느냐 하면서 말갈족과 고구려군을 연합부대를 이끌고 요소 지방을 선제 공격합니다. 여기에 이제 당한 수 문제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이제 쳐들어와요. 하지만 이 수나라의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고구려에 와서 한 성도 차지한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당나라군은요, 뭐 말이 당나라군이지, 당나라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여하튼 당나라군은 이 고구려의 성을 뭐 많을 때는 60개 이상을 함락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수는 뭐 문제부터 수 양제까지 여러 번의 공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성 하나 얻지를 못해요. 그만큼 고구려의 이 방어벽은 아주 두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 문제가 30만 대군으로 이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하자 이 수양제는 물경 113만, 이게 어떻게 되는 숫자죠? 113만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국군이 60만이 지금 아마 될까 말까 할 텐데, 뭐 이거 뭐 113만이면 그 두 배네요. 어이구, 이 엄청난
물자와 거기다가 여기 113만에다가 이 보급 부대가 200만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300만을 동원했다는 얘긴데 여하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살수대첩에서 이 수양제는 사실상 요동성을 정벌하고 싶어서 거기서 2개월 동안 계속 공격만 해요. 근데 넘지를 못하죠. 그래서 일단 별동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평양성을 한번 떨어뜨려 보자. 수군도 보냈으니까 그랬었는데 결국은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의 유도작전으로 수해대군을 격퇴하게 되죠. 이 당은 당태종의 침략 야욕이 불러온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건국이 되자 요동의 천리장성, 즉 부여성에서 비사성에 일어난 천리의 장성을 쌓아 침략에 대비했습니다. 영계소문이 정권을 장악하고 당에 강경하게 대응하자 이 당태종은 사실상 신라와 손을 잡고 영계소문이 쿠데타 이 당시에는 쿠데타라는 말이 없죠. 여하튼 왕을 쫓아내고 그 대망리지에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영계소문을 축출하기 위해 출정한 것으로 비치도록 만들었죠. 이 안시성 전투에서 당태종이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자 이를 안시성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수장 전쟁을 통해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백제 신라까지 중국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오랜 전쟁으로 하지만 고구려의 국력도 크게 소모되게 되죠. 죄송합니다. 수하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81년 중국 천하를 통일한 수는 한나라 이래 최대 제국을 건설하고 동방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 땅을 넘보게 됩니다. 고구려는 급속히 팽창하는 수의 위세에 일대 위협을 느끼고 방비를 강화하게 되죠. 영양왕 때 수 문제가 고구려의 군신의 예로 조공을 바치라고 정식 통보를 해오게 됩니다. 고구려 영양왕은 오히려 오만한 수의 요구에 대해 칼로 응답하기로 결의하고 말갈군과 고구려군의 연합부대를 이끌고 요하를 넘어 선제 공격을 감행하게 되죠. 이에 맞서 598년 수 문제는 약 30만 명의 원정군을 편성하여 요하 지역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원정군은 수문제의 원정군은 비바람과 태풍과 거기다 전염병에다가 지진에다가 온갖 악재가 다 걸려가지고 사실상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전에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상 홍수, 폭풍, 전염병 등의 재해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병력을 잃고 물러나게 되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수양제는요, 아버지 문제와 형을 살해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자입니다. 나름대로 중국의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죠. 바로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대운하를 건설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물류 체계를 이 남쪽이 더 많은 작물들이 생산이 되죠. 먹을 것이 더 많이 생산이 돼요. 북쪽은 어차피 초원지대고 목초지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하튼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먹고 살 길이 막연하죠. 거기에 비해서 남중국은 생산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 남중국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북중국으로 올려야지 되는데 그거를 소위 말하는 달구지에 실어서 나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운하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배를 이용한 물류가 이 시기부터 활성화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지금의 중국의 영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대장성을 쌓고 대제국 황제로서의 위엄을 떨치게 됩니다. 612년에는요, 이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정복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구려를 침공하게 되는데요. 이 앞서 얘기한 바대로 113만 명,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300만 명을 끌어모아 대원정군을 편성하게 됩니다. 수양제는요, 부교까지 설치하여 요하를 건넌 후 요동성을 공략하게 되죠. 사실상 고구려군의 결사적인 항전에 성은 함락시키지도 못하고 시간만 질질 사실상 2개월 이상을 거기서 허비하게 됩니다. 황해를 건너 대동강에 나타난 수의 수군도 이 본래 육군과 합류하여 공격하려다 육군 진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실상 먼저 급하게 고구려 수군과 맞붙다가 참패하게 되죠. 수양제는 이 요동성이 함락되지 않자 약 30만 명의 별동대를 따로 편성해서 우중문과 우문술 두 장수에게 명을 내려 신속히 한반도로 진격시키게 됩니다. 이들은 요하에서 압록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성들을 피하며 하염없이 진격만 했죠. 이 수나라 군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양을 그냥 단번에 깨버릴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고구려의 성 안에는 보통 몇천 혹은 만 명 이상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피해 다니면서 하염없이 평양으로만 달려가면 뒷덜미가 좀 소연해지죠. 군량미 보급이 어려운 데다가 이 고구려의 청야전술로 굶주리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이 군량미가 무겁다 보니까 버리고 진격을 했던 병사들이 많았고요. 또 거기다가 이 청야전술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들판을 태워버린다는 뜻이죠. 들판에 뭐가 있죠? 바로 농산물들이 있죠. 농산물들을 쫙쫙 태워서
적군이 먹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적의 보급 부대만 공격해도 결국은 굶어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적이 압록강을 건너오기 직전에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적정을 직접 탐지하기 위해 항복을 가정하고 적진을 방문하게 됩니다. 을지문덕을 보내고 난 후에야 우중문과 우문술은 이 고구려의 항복을 의심하게 되죠. 두 사람은 우중문, 우문술은 사사건건 의견을 달리하며 지휘 체제의 통일도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을지문덕은 추격해 오는 우문술의 군대를 더욱 지치게 하기 위해 만날 때마다 의도적으로 도망을 쳤어요. 사실상 청야전술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 이남으로 깊숙이 유인한 셈입니다. 용맹할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능했던 을지문덕은 우중문에게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지어 보내죠.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이나 아니면 초중고 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일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 뭐 제가 번역을 했으면 아마 자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네 신기한 책략은 천문을 꿰뚫고 기묘한 계산은 지리를 통달했어. 지리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군사작전 면에서 지리를 모르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 지리, 기묘한 계산, 지리 통달, 이 정도면 문무를 겸한 아주 뛰어난 장수라는 격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천문까지 꿰뚫네요. 어이구, 대단한 분이죠. 우중문에게 싸움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이제 그만두기 바라오 라고 시 한 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을지문덕은 적진에 다시 사절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 의사를 전하기도 하죠. 만약 수 군대가 철수하면 국왕을 모시고 황제를 아련하겠다고 제의하기도 합니다. 우문술은 평양성 공략은 무모하다는 것을 깨닫고 총퇴각을 결심하게 되죠. 우문술 부대가 철수하기 시작하자 을지문덕군은 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적 병력이 살수에서 약 절반쯤 도하했을 때 고구려군은 적의 후방을 습격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도 하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전설과 설화들이 있어요. 뭐 그거를 다 여기서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고 여기서 인상적인 설화 중에 하나는 이제 스님 7분이 이제 물이 급한 곳으로 이제 유인을 했다는 전설도 있어요. 그쪽으로 오게끔 나를 따르시오. 내가 길을 잘 아니까 우문술에게 내가 이쪽 지리는 통달하고 있으니까 나를 따르시오 해가지고
물이 급한 이 경랑이 치는 물로 인도했다는 뭐 설화부터 시작해서 여러 설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신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또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수 군대는 일시에 무너지고 일부 도주병들은 일주일 동안에 압록강까지 약 180km를 내달렸죠. 30만 명의 별동대 가운데 요동성으로 살아온 자는 2,700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수양제는 계속 요동성에서 싸움을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요동성을 함락시켜라. 그냥 뭐 맨날 그냥 병력을 퍼붓다 해도 그 요동성이 움직이질 않죠. 정말 수나라는 한 번도 고구려의 성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당과의 전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고구려에 대한 이 복수의 기회를 노리던 당태종은 영계소문의 정병과 신라의 계속되는 구원 요청, 즉 백제를 공격해 달라는 신라의 구원 요청을 구실로 645년 봄에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태종은 수 양제와 마찬가지로 평양성 함락을 최종 목표로 삼고 육군은 요동반도를 관통해 평양성으로, 그리고 수군은 바다를 건너 평양성으로 향하는 수륙 양면 작전을 전개합니다. 사실상 수 양제와 거의 같은 전략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죠. 소수의 정예부대 위주로 육군 6만, 수군 4만 등 총 10만 명의 원정군을 편성하게 되죠. 태종은 이 후방의 안정을 고려하여 이 원정군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변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후방의 안정을 생각하면서 고구려 원정군의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용병술, 그리고 정예부대의 능력,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공성장비 등의 원정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 당나라 육군은 요하를 건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현도성, 신성, 건안성, 계모성 등을 차례로 함락시켜 버립니다. 앞서 얘기한 바대로 수나라에서는 언감생신 요동성 근처에서 3개월 반 맴돌고 별동군이라고 보낸 것들은 성 하나, 고구려의 변변한 성 하나 넘지 못하고 피해 다니면서 그런 전술을 썼다면 이 당나라는 10만의 군대로 현도성, 신성, 건안성, 계모성 등 여러 성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수군도 바다를 건너 비사성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요동성을 포차와 충차, 이 충차는 밀어붙이는 충격으로 성문을 무너뜨리는 장비죠. 이 포차는
돌을 날리는 거고요. 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12일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어서 백암성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파죽의 공격은 안시성에서 좌절하게 되죠. 안시성을 공략할 6월 무렵 고구려는 고연수, 고해진 두 장수의 지휘 아래 15만의 구원군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안시성 인근 평지에서 소위 말하는 진영과 진영이 충돌하는 전투가 벌어져서 당나라에 패배하게 됩니다. 태종은 항복한 고연수를 안시성 아래로 보내 안시성 성주에게 항복을 권유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내 고구려군은 성주를 중심으로 굳게 단합하고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국경선 지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태종은 안시성을 남겨둔 채 그 남쪽에 있는 건안성을 공격할까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안시성을 뒤에 두고 건안성을 공격하다가 보급이 끊길 것을 염려해 공격하지는 못했죠. 거기다가 항복한 고연수와 고해진이 천리장성을 포기하고 차라리 오골성을 점령하면 일석이조를 거두리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안시성을 뒤에 두고 오골성을 공격하다가 이 보급이 끊길 것이 두려워 공격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시성 점령만을 바라며 몇 개월간 계속된 공격을 가하게 되죠. 당태종은 안시성 동남쪽에 높은 토산을 쌓기 시작하고 공성장비로 매일 6, 7회씩 안시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고구려군은 적의 토산 건설에 대해 성벽을 더 높이 쌓고 파괴된 성벽을 보수하면서 적의 성내 진입을 막는 한편 야간에는 특공대를 편성하여 적을 기습하기도 하죠. 사실상 고구려는 이 농성, 이 공성과 농성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성은 소위 말하는 성을 넘으려는 것이고요. 농성은 성 안에서 적을 맞아 싸우는 것을 농성이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뭐 그냥 상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실상 뭐 여기서는 강의를 못 하겠지만 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데 사실은 이제 돌문이 열려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오스만 투르크에게. 이 돌문이라는 거는 특공대가 나가서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몰래 만들어준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불행하게 이 돌문을 이용해서 이 나라가 망할 때 이 돌문을 열어주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그런 부분 뭐 몇 가지 예를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당군은 60여일 만에 연인은 50만 명을 동원하여
토산을 완성하게 됩니다. 최종 공격을 준비하는 순간에 그만 토산 일부가 무너지며 성벽을 덮친 사고가 발생하죠. 그 여세를 몰아서 고구려군은 도리어 토산을 점령하고 그것을 수비 진지로 역이용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시성과 건안성을 남겨둔 채 최종 목표인 평양성 공격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죠. 요동지방에서는 이미 찬바람이 부는데도 동계작전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말하는 안시성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태종은 실패를 인정하고 9월 중순 철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인접한 성들이 도미노처럼 차례로 무너지는 판에 안시성을 끝까지 사수한 성주의 용기와 공로는 당나라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성주의 이름은 우리나라 정사에는 기록이 없죠. 이 중국 측 사료에만 나오는데 이름이 양만춘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제의 맹렬한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한 신라가 당과 동맹을 모색하게 됩니다. 고구려와의 동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사실상 신라는 당과 동맹을 맺는 이외의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만약 고구려와 김춘추가 가서 고구려와 동맹을 성사시켰다면 아마 역사는 또 다른 식으로 전개되었겠죠. 이후 나당 동맹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당은 이 독자적인 고구려 정벌 실패 후에 이 신라와의 동맹 필요성을 깨닫게 되죠. 자, 이 백제의 멸망과 관련해서 이 의자왕의 실정과 지배층의 분열로 국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데 뭐 과연 그랬을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자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사실 초기엔 상당히 성군으로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변하진 않죠. 뭐 그렇고요. 그리고 대부분 왕에서 밀려났거나 혹은 나라가 망했을 땐 그 어떤 특정 인물을 소위 말하는 패망의 원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패망의 원인으로 의자왕 자신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사비성이 함락되고 백제가 멸망한 때는 사실상 660년이었습니다. 이 백제 부흥운동은요, 주류성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크게 일어났지만 사실상 나당연합군에게 진압되게 되죠. 이 왜가 백제 부흥을 위해 군사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백광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 외의 구원병과
백제 부흥군이 합세하여 나당 연합군과 벌인 전투가 백강 전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강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660년 이 백제가 멸망한 후에 외 구원병과 백제 부흥군이 합세하여 나당 연합군과 벌인 전투를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일본서기에는 백총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뭐 백강전투가 뭐 더 맞을 것 같아요. 외는 백제와 전통적으로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백제가 멸망한 후 663년 3년 후 약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나당 연합군은 외선 400여 척을 이제 불태우는 등 왜군을 크게 격퇴하게 되죠. 주류성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이 백제 부흥운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라 문무왕 3년 나당 연합군이 외가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파견한 400척의 전함과 군사 2만 7천을 금강 하구에서 괴멸시킨 전투죠. 660년 7월 18일 나당 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하고 바다 건너 외조정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 중심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외는 백제에 대한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게 되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왜 고구려가 가만히 있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연결되는 이 동맹 체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백제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군은 뭐 가만히 있었죠. 사실은 그 부분은 상당히 미스테리로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하튼 이 바다 건너 외에서는 아주 바쁘네요. 중신회의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열리니까요. 외는 백제에 대한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고요. 661년 8월 우선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보급선단을 파견하기도 합니다. 동년 9월에 백제 왕자 부여풍에게 병력 5천을 주어 귀국시키기도 하죠. 이듬해 6월 외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무기를 수선하고 선박을 정비하고 군량미를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날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 한반도 출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죠. 이 백강군은 그 사실상 백강의 입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치면 충남 장안과 전북 군산 사이를 흐르는 금강 하구 연안으로 보입니다. 이 외 함대가 이 백제의 수도 부여 사비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이 금강 하구죠. 663년 2월 외 2만 7천 대군이 침공해 온다는 첩보를 접한 신라는 그들의 상륙이 예상되는 백제 남부의 요지를 먼저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백제 부흥군의 지휘부도 김제에서 금강 하구에 위치한 주류성으로 옮기게 되죠. 한 달 후
외에 주력 부대의 출전 명령이 떨어지고 그해 6월에 신라의 해안에 수련하여 두 개의 성을 함락시킵니다. 8월 17일에는 신라는 주류성을 포위하죠. 동시에 당나라 장군 유인계는 부여에 정박한 전함 170척을 이끌고 이 금강 하구로 내려가 전열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로써 당군은 금강 하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죠. 먼저 유리한 위치를 사실상 신라군과 이 당군이 차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월 27일 외 함대중 선발대가 금강 하구에 도착하여 당 함대와 일대 회전이 벌어졌지만 이제 격퇴당하게 됩니다. 당은 추격을 하지 않고 함대의 전열을 그대로 고수하며 바다 쪽을 향해 진을 치고 기다리죠. 다음날 외 함대는 바닷물이 금강 하구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밀물대 당 함대에 대한 정면 공격을 개시하게 됩니다. 당 함대가 만들어 놓은 포위망 안으로 들어간 셈이죠. 왜 함대는 마침내 완전 포위되었는데 마침 강한 동풍이 강 쪽에서 바다 쪽으로 불기 시작하면서 외함대 300척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이 전투로 왜군은 전함 400척과 병력 2만여 명을 잇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되고 왜는 이후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없었고 이로써 백제부군은 최대의 후원자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이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배경에는 수단과의 연이은 전쟁으로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계소문의 사망 후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죠. 이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성이 함락되고 고구려가 멸망하는 것은 백제가 멸망한 666년 이후 8년 후의 일입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은 한성과 오골성을 거점으로 다행에 저항하고요.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게 되는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동지역에서 고구려 부흥운동이 지속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이 동아시아 질서를 바꾼 삼국 통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적의 장수 이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이끌고 매초성에 진을 쳤다. 우리 군사가 공격하니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3만 380필의 전투용 말과 그만큼의 병장기를 얻었다. 사찬 사득이 수군을 거느리고 적의 장수 서린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다. 크고 작은 22번의 싸움을 벌여 마침내 승리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당나라군을 이 삼국 통일을 방해하고 신라마저도 자신의 이 중국의 한 변방으로 만들려는 당의 시도가 이 두 번의 전쟁으로 끝나게 되죠.
사실상 이것은 동아시아 질서를 바꾼 삼국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6세기 말 수당이 중국을 통일한 뒤 수당은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고구려와 힘겨운 싸움을 해나갔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돌궐과 연합하여 수당의 침략에 강력하게 맞섰죠.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협공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신라는 수단과 손을 잡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6세기 말에서 7세기에는 이 동아시아에는 돌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진영과 신라와 수당으로 이어지는 동서 진영이 형성되어 서로 대립하였죠. 앞서 얘기했던 돌궐, 외, 백강전투, 삼국통일, 당 한반도 점령 야욕, 웅진도보, 이거는 옛 백제 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안동도보, 이것은 사실상 고구려의 땅을 안동도보로 행정구역을 정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계림도호부예요. 이 계림도호부는 사실상 신라를 계림도호부로 당의 하나의 지방행정 말단 조직으로 만든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열받지 않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 나당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 나당 전쟁을 통해서 매수성 전투, 기볼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피를 통해서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뒤에 토본이 있네요. 왜 뜬금없이 토본일까요? 그거는 뒤에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면서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래요. 이 나당 전쟁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의 그냥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야욕이 불끈불끈 튀어나왔죠. 웅진도독부를 설치해서 백제의 옛 땅을 중국 땅, 당의 땅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안동도부를 설치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당의 영토로 삼으려고 했죠. 아울러서 계림도독부를 설치해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신라의 땅을 중국의 영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에 의한 신라 군령권 침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기 때문에 삼국통일 과정에서 신라 왕과 신라 군부의 반발이 거세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평양을 견제할 수 있고 한강 하류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략 요충지인 비열홀, 즉 강원도 안병군을 둘러싼 나당 간의 갈등도 사실상 나당 전쟁의 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 비열홀은 고구려 멸망 이전에 신라가 장악했으나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안동도읍으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나당 전쟁은 본격화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계림도독부의 설치가 되겠죠. 신라는 고구려 백제 유민과 함께 당에 대항하게 되죠.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에서 당군을 몰아내고 상국 통일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676년의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니까 거의 8년 동안, 물론 계속 전쟁을 한 건 아니고요. 뭐 초기에는 사이도 좋았죠. 뭐 물론 당나라 장수들이 그 좀 무시를 하고 신라 장수와 왕을 마치 뭐 동격으로 취급하는 등 아주 몰상식한 행동을 함으로써 사실상 이 나당 전쟁을 불러온 것도 있습니다. 자, 더 나갈까 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나당 전쟁은 다음 시간에 펼쳐보도록 할게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아직 출제를 못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나름대로 이제 문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많은 문제를 출제를 해서 최대한 컨닝을 예방하도록 나름 철저한 준비 태세, 코로나한테는 무방비로 당했지만 요번에는 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준비 태세 속에서 시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학교 측 공문들을 보면 100% 컨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말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제출을 부탁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성적이 뭐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엔 사실상 비상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용 세상의 모든 칼라스를 위하여 라는 작품을 읽고 포용의 우리 시대 포용과 관용에 대해서 한번 글을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시험과 관련해선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평택대학교는 결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지금 조사 중이고 뭐 그런 상황이죠.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정말 허무하게 끝난 1학기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아이 잠깐만요. 지금 종강 아니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